아저씨 무서워요. 제 동생 죽지 않겠죠? 영하 15도의 저녁 인적 끊긴 고속 터미널 구석에서 파랗게 질린 입술로 떨고 있던 남매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백만장자 한윤석 회장은 그 아이들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꼬질꼬질한 얼굴 속에서 12년간 잊고 살았던 누군가의 얼굴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은 눈망울을 보았기 때문이죠. 평생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아왔던 그가 처음으로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은 왜 부모도 없이 이곳에 있었던 걸까요? 12년의 침묵을 깨고 찾아온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행운이 가득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한윤석의 눈이 떠졌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꼿한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회색 파자마 차림이었죠. 윤석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과 3층 규모의 대저택이 고요한 새벽 공기에 잠겨 있었어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나. 윤석이 혼잣말을 하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전기면도기를 들었어요. 윙거리는 소리만이 적막한 욕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변하지 않는 아침 루틴이었죠. 1층 식당으로 내려간 윤석을 집사 김씨가 맞이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집사는 30년간 윤석을 모셔온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김 집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거대한 12인용 식탁에는 윤석만을 위한 소박한 한 끼가 놓여 있었어요. 현미밥, 된장국, 구운 김멸치 볶음, 그리고 작은 접시에 담긴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윤석은 묵묵히 젓가락을 들었어요.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이 거대한 식당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김 집사, 오늘 날씨가 춥네. 네, 회장님. 영하 15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윤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밥을 떠놓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오전 8시 검은색 제네시스가 저택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이 앉은 수행비서 정민수가 차문을 열어주었어요. 30대 초반의 민수는 3년째 윤석의 비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가 태블릿을 보며 말했어요. 오전 10시. 이사회, 오후 2시 협력업체 미팅, 오후 4시 감사보고 그만. 윤석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회장님, 아니다. 계속해. 저녁 9시 모든 일정을 마친 윤석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고속 터미널 앞을 지나던 중이었어요. 눈발이 거세게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정비서 잠깐만 차를 세워내. 지금요? 세우라고 했네? 윤석의 시선이 터미널 유리창 너머로 고정되었습니다. 구석진 벤치에 두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얇은 점퍼 하나를 나눠 덮고 서로 꼭 앉는 채 떨고 있었습니다. 윤석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12년 전 그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코트도 없이 집을 나가던 남동생의 뒷모습이 오버랩되었어요. 그냥 지나가시죠. 터미널에는 저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를 세우라고 했다. 윤석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민수가 깜짝 놀라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윤석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며 벤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들의 모습이 선명해졌어요. 11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와 7살 정도의 남자아이였습니다. 둘 다 창백한 얼굴로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얘들아, 윤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큰 눈망울에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세요? 아이가 남동생을 등 뒤로 숨기며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도와주고 싶을 뿐이야. 윤석이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남자아이가 기침을 했어요. 콜록콜록 거친 기침 소리였습니다. 은준아, 괜찮아. 여자아이가 남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물었어요. 남자아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윤석이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뜨거웠어요. 고열이었습니다. 열이 심하구나. 병원에 가야겠다. 윤석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우린 돈 없어요? 여자아이가 고개를 떨었습니다. 돈은 걱정하지 마. 일단 아이가 아프잖아. 윤석이 남자아이를 안으려 했습니다. 여자아이가 윤석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차가운 작은 손이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약속한다. 윤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이들은 가죽 시트에 몸을 웅크렸어요. 옷에 묻은 흙이 시트를 더럽힐까 봐 엉덩이를 들고 앉았습니다. 윤석이 룸미러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딘지 모를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은유예요. 얘는 은준이고요.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순간 은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윤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급한 대로 병원에 들러 열을 내린 뒤 윤석의 대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차에서 내려 저택을 올려다봤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우와, 정말 큰 집이네. 은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김집사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을 본 김집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회장님, 이 아이들은? 묻지 말고 일단 씻기고 먹여. 윤석이 짧게 지시했습니다. 김집사가 아이들을 이끌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욕실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자 은준이 신기한 듯 물장구를 쳤습니다. 첨벙첨벙 물소리가 적막했던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한여박 씨가 미소를 지으며 윤석에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아이 웃음소리가 나네요. 윤석은 아무 말 없이 서재로 향했어요. 1시간 후 목욕을 마친 은유와 은준이 나왔습니다. 윤석이 어릴 때 입던 파란색 잠옷을 소매를 2번이나 접어 입고 있었어요. 윤석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12년 전 떠난 동생이 어린아이로 돌아와서 있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은준이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아이들이 앉았습니다. 거대한 다이닝룸에서 늘 혼자 식사하던 윤석의 맞은 편이었어요.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조심스러운 씹는 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은유가 자신의 고기를 잘게 잘라 은준의 밥숟가락 위에 올려줬어요. 윤석이 그 모습을 보며 목이 메웠습니다. 과거 자신을 챙겨주던 동생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윤석은 물만 들이켰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은준이 다시 인사했어요. 윤석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생 처음 차가운 저택에 온기가 감돌았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객실에서 은유가 무서워하는 은준에게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윤석의 서재까지 들렸습니다. 그 멜로디는 윤석의 어머니가 생전에 형제에게만 불러주던 특별한 노래였어요. 가사도 없이 흥얼거리던 그 음계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함께 형제를 재우던 그 목소리였죠. 윤석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펜을 준 손에 힘이 빠지면서 만년필이 서류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또각또각 펜이 책상을 굴러가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에 울렸어요. 윤석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 버튼을 눌렸어요. 정비서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아이들 신원 조사를 해 이름과 나이 그리고 아이들이 말한 부모에 대한 정보로 윤석이 침을
삼키며 말했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꿈틀거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고맙다. 윤석이 인터폰을 끄고 등받이에 몸을 맡겼어요. 하지만 단서가 부족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말한 건 부모의 별명뿐이었으니까요. 시계 바늘이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윤석이 목이 말라 물을 마실러 거실로 내려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아이들이 자는 객실을 지나쳤습니다. 은은한 발빛이 복도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거실에 도착하자 소파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은유가 쪽잠을 자고 있었어요. 하지만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몸이 이불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은유가 잠고대를 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지만 이마에 식은 땀이 맺혀 있었어요. 작은 주먹을 꽉 쥐고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기고 있었습니다. 윤석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아이가 무슨 악몽을 꾸고 있는 걸까요? 윤석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소파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소파 위에 놓인 담요가 바닥으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윤석이 그것을 집어들어 은유의 어깨까지 덮어줬어요. 부드러운 털 담요였지만 아이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석의 시선이 아이의 얼굴에 머물렀어요. 찡그린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타여 있었습니다. 11살 아이가 지을 표정이 아니었어요. 너무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석이 손을 뻗어 아이의 미간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펴줬어요. 차가운 손끝이 아이의 따뜻한 피부에 닿았습니다. 은유의 표정이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그 순간 윤석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2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가족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이런 마음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던가요? 동생이 집을 나가던 그날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윤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로 걸어갔어요. 커튼 사이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잠든 아이들을 뒤로 한 채 동생이 떠나갔던 방향의 밤하늘을 응시했어요. 그때도 이런 눈이 내렸었습니다. 12년 전 그 겨울밤처럼 말이에요. 운명적인 인연의 서막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윤석이 평소처럼 조용한 아침을 기대하며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다이닝룸에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식탁 위가 온통 엉망이었습니다. 딸기잼이 여기저기 묻어있고 토스트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어요. 은준이 작은 손으로 플라스틱 나이프를 들고 식빵에 잼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혀를 살짝 내밀고 집중하는 모습이 진지했어요. 한여박 씨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 회장님 오셨네요. 박 씨가 당황하며 인사했어요. 윤석이 그 모습을 보며 허두음을 지었습니다. 5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아침을 맞이한 건 처음이었어요. 은준아 뭐 하는 거니? 아, 아저씨 토스트 만드는 거예요. 은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잼이 묻은 작은 손을 윤석에게 보여줬습니다. 누나가 배고프다고 해서요.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은유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다. 천천히 해. 윤석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식사를 시작한 지 10분 후였습니다. 박 씨가 샐러드 그릇을 가져다 놓았어요. 상큼한 드레싱 냄새가 났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은준이 눈을 반짝이며 포크로 샐러드를 떠넣었어요. 윤석도 같은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은준이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콜록콜록. 작은 기침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은준아. 은유가 놀라서 동생의 등을 토닥였어요.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목 부분이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땅콩. 윤석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드레싱에 땅콩 오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식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박 씨가 비명을 지르고 김 집사가 뛰어왔습니다. 윤석은 즉시 구급 상자를 가져오라고 소리쳤어요. 자신과 똑같은 땅콩 알레르기 증상임을 직감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에피펜을 꺼냈어요. 괜찮다, 은준아. 아저씨 있다. 윤석이 아이의 허벅지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몇 분 후 은준의 호흡이 점차 안정되었어요. 아저씨. 은준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윤석이 아이를 품에 안치고 등을 토닥여줬어요. 무서웠겠구나. 이제 괜찮아. 하지만 윤석의 마음은 결코 괜찮지 않았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은준을 지켜보는데 아이가 불안감을 달래려는 듯 오른쪽 귓불을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윤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습관은 죽은 남동생이 거짓말을 하거나 불안할 때마다 보이던 버릇과 똑같았어요. 윤석도 모르게 자신의 귓불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귓볼이 손끝에 닿았어요. 설마 아니야? 세상에 비슷한 사람은 많다. 윤석이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아저씨. 제가 잘못했어요. 은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은유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다. 아저씨 잘못이야. 윤석이 아이들의 머리를 거칠게 쓰다듬었어요. 김집사 앞으로 땅콩이 들어간 음식은 절대 금지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후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었어요. 호기심 많은 은준이 어두운 거실의 두꺼운 암막 커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누나 저 커튼 뭐야? 몰라. 너무 두꺼워. 은준이 커튼 끝을 잡고 힘껏 당겼어요. 입 12년 만에 처음으로 거실 깊숙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춤을 췄어요. 거실 안 구석에 쌓여있던 골동품들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도자기 꽃병, 오래된 그림들, 먼지인 피아노까지. 윤석이 서재에서 내려왔다가 그 광경을 봤어요. 눈이 부셔 인상을 찌푸렸지만 커튼을 다시 치지는 않았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은준이 햇살 아래에서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은유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윤석이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저택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12년 동안 죽어있던 집이 다시 생명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민수가 보고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신원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나? 아이들이 말한 부모의 정보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성씨도 모르고 사고 기록도 너무 많아서 윤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결국 자신의 직감을 확인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은유가 거실에서 윤석을 불렀어요. 아저씨, 잠깐만 와보세요. 윤석이 거실로 나가보니 아이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유가 뭔가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왜 그러니? 응, 아저씨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요. 은유가 목에서 뭔가를 빼냈습니다. 낡아섰때 묻은 은색 펜던트였어요. 가느다란 체인에 작은 메달이 달려 있었습니다. 윤석의 눈이 그 펜던트에 고정되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걸 왜 보여주는 거니? 아빠가 주신 거예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은유가 펜던트를 윤석의 손에 올려놓았어요. 차가운 금속이 윤석의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윤석이 펜던트를 뒤집어 봤어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뒷면에는 윤석의 가문대대로 내려오는 독수리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12년 전 떠난 동생의 이니셜이 있었습니다. 한준호.
윤석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으며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아저씨. 은유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다. 조금 놀란 것뿐이야. 윤석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펜던트를 돌려줬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의 조카였어요. 12년 전 집을 나간 남동생 준노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은유야, 은준아. 오늘 일찍 자렴. 네, 아저씨. 아이들이 순순히 2층으로 올라갔어요. 윤석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윤석이 서재로 올라갔어요. 금고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 전자음이 울리며 문이 열렸어요. 금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2년 전 찢어버리려다만 동생과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형제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석이 사진 속 동생의 얼굴과 은준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겹쳐 봤어요. 똑같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양까지 준호야. 윤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진을 가슴에 꼭 안는 채 오열했습니다. 12년 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이 아이들이 자신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남은 삶의 이유였어요. 윤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박 원장님입니까? 저 한윤석입니다. 윤석 씨, 이렇게 늦은 시간에 급한 일이 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겠어요. 극비리예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직접 가겠습니다. 윤석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준호야, 형이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하다. 윤석이 중얼거렸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준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저씨.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서. 은준이 서재로 들어와 윤석 옆에 섰어요. 작은 손으로 윤석의 손을 만졌습니다. 저도 가끔 잠이 안 와요. 그럴 때 누나가 등을 토닥여줘요. 은준이 윤석의 등을 작은 손으로 토닥여줬어요. 윤석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은준아. 아저씨도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 말에 윤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12년 만에 진짜 가족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갔습니다. 윤석은 잠든 은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형이 너희를 지켜줄게. 목숨을 걸고라도 윤석이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비장한 결심이 서렸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오후였습니다. 윤석이 서재에서 봉투를 열고 있었어요. 친자관계 성립 99.97%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의 조카라는 것을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최만식 전무께서 예고 없이 오셨습니다. 김 집사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윤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최만식은 회사에서 자신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지만 최근 들어 뭔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알겠다. 거실로 안내해. 윤석이 DNA 검사 결과지를 금고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재 책상 밑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킥킥. 윤석이 고개를 숙여 책상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은유와 은준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윤석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희 못 본 척 해주세요. 은준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윤석이 미소를 지으며 발로 아이들을 툭툭 건드려줬습니다.
아이들이 간질거린다며 웃음을 참고 있었어요.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윤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숨어 있어. 금방 끝낼게. 윤석이 아이들에게 속삭이고 거실로 내려갔어요. 최만식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비열한 인상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빛과 야은 입술이 특히 그랬습니다. 회장님 갑작스럽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최 전무가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거실 곳곳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밝아진 거실에는 아이들 장난감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색칠 공부책과 크레용이 흩어져 있었어요. 회장님이 고아들을 데려왔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최 전무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어요. 소문이라니 윤석이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회사에서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라서요. 최 전무의 시선이 계단 쪽으로 향했어요. 바로 그때 2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유와 은준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은준이 로봇 장난감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거실로 들어서자 최 전무와 마주쳤어요. 그 순간 은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들고 있던 로봇 장난감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딱 플라스틱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준이 재빨리 은유의 등 뒤로 숨었어요. 은준아. 은유가 동생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은유도 최 전무의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었어요. 뒷걸음질 치다가 윤석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마치 포식자 앞에 선 초식동물처럼 몸을 떨었어요. 왜 그러니? 윤석이 은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은유가 바들바들 떨며 윤석의 귀에 속삭였어요. 저 아저씨 아빠랑 싸웠어요. 아빠한테 소리 지르고 그날 밤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윤석의 혈관에 차가운 피가 돌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 들었습니다. 최 전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습니다. 아이들이 낯을 많이 가리나 봅니다. 최 전무가 은준에게 손을 뻗으려 했어요. 건드리지 마. 윤석이 최 전무의 손을 쳐내며 아이들을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았어요. 회장님, 이제 그만 가시죠. 윤석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최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최 전무가 나가면서 거실 구석에 있던 도자기 화분 밑에 뭔가 작은 것을 떨어뜨렸습니다. 초소형 도청 장치였어요.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힌 후 윤석이 은유를 안아들었습니다. 무서웠구나. 아저씨,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은유가 윤석의 목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어요. 작은 몸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아저씨가 지켜줄게. 윤석이 은유의 등을 토닥이며 진정시켰어요. 하지만 윤석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은유의 증언이 맞다면 동생 부부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분노가 치솟습니다. 저녁이 되자 윤석은 신뢰할 수 있는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탐정 저한 윤석입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12년 전 제 동생의 행적과 최근 교통사고 하나를 재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신지요? 최대한 빨리요. 극비리에 부탁합니다. 윤석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청 장치는 찾지 못했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 최 전무는 긴급히 측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회의실에 5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어요. 오늘 윤석 회장의 저택에 다녀왔습니다. 최 전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떻던가요? 한 임원이 물었어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전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오늘 설치한 도청 장치에서 들은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DNA 검사. 조카 같은 단어들이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아이들이 윤석의 조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상속 문제가 복잡해지겠군요. 임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최 전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12년 전 윤석의 동생을 제거했을 때처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아이들을 없애야 합니다. 최 전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건 아이들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 정원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정원사 김 씨가 아이들을 위해 작은 그네를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은중과 은유가 신나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우리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은준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럼 어서 완성해서 타보자. 정원사 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택 담장 너머에는 수상한 사내들이 배회하고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3명이었습니다. 최 전무가 고용한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내가 쌍안경으로 정원을 지켜보며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타겟 확인했습니다. 아이 둘 성인 남성 1명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최 전무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흘러나왔어요. 그 시각 회사에서는 최 전무가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회의실에 이사들이 하나 둘씩 들어왔어요.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전무가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윤석 회장의 건강 상태가 심각합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근거입니까? 한 이사가 물었어요. 출처불명의 아이들을 집에 데려와 기르고 있습니다. 회사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어요. 최 전무가 조작된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언론에도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 기자가 신문사 데스크에게 보고했습니다. 한윤석 회장에게 숨겨둔 혼외자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확인된 건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최근 아이들과 함께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로비는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윤석이 출근하자마자 플래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숨겨둔 자녀가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언제부터 아이들을 기르셨나요? 회사 경영에 영향은 없을까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퍼부었어요. 윤석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이들의 신상이 노출되어서는 안 되었거든요. 윤석이 가까스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경호팀을 저택으로 급파해 지금 당장 내 회장님. 오후에 저택으로 돌아온 윤석은 경비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2층 서재에서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정원에서 아이들이 새로 만들어진 그네를 타며 해맑게 놀고 있었어요. 은준이 그네를 타며 웃고 은유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윤석의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신이 만든 성벽 안에 아이들을 가두어야 하는 현실이 괴로웠습니다. 책상 위에 12년 전 동생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윤석이 사진을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형이 너희 아이들을 지켜낼게. 내 목숨을 걸고라도. 윤석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최 전무와의 전면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저택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 뒤편에 숨겨진 위험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윤석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최 전무의 비리를 캐내려 했지만 꼬리 자르기에 능한 놈들은 이미 모든 증거를 인멸한 상태였어요. 오히려 윤석이 횡령 혐의를 뒤집었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팀이 윤석의 개인 계좌까지 조사하고 있었어요. 이런 젠장. 윤석이 서재에서 골치 아픈 서류 덤더미를 보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변호사들이 보낸 두꺼운 파일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어요. 모두 최 전무가 조작해 놓은 거짓 증거들이었습니다.
똑똑 서재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윤석이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문이 살며시 열리고 은준이 고사리 같은 손에 접시를 들고 들어왔어요. 접시 위에는 사과 조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껍질이 반이나 남아있고 모양도 들쭉날쭉했어요. 7살 아이가 직접 깎은 사과였습니다. 삼촌, 이거 드세요. 은준이 조심스럽게 접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윤석의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석이 못생긴 사과 조각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어요. 아삭아삭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맙다, 은준아. 윤석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삼촌이 요즘 힘들어 보여서요. 은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좀 뛰어나갔어요. 윤석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나마 골치 아픈 현실을 잊을 수 있었어요. 이 사과 맛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겨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시각 거실에서는 은준이 낡은 곰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갈색 털이 여기저기 빠지고 한쪽 눈이 떨어진 인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아껴주던 것이라고 했어요. 푸우야, 우리 놀자. 은준이 곰 인형과 대화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형을 안고 놀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쿵 무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은준이 인형을 집어들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인형의 배 부분이 뜯어져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작은 검정색 물체가 보였어요. 은준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것을 빼내려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넣어 꺼내자 작은 메모리 카드가 나왔어요. 엄지 손톱만 한 크기였습니다. 누나 이것 봐, 은준이 은유를 불렀어요. 은유가 달려와서 메모리 카드를 살펴봤습니다. 검정색 플라스틱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모르겠어. 삼촌한테 가져가자. 은유가 메모리 카드를 들고 서재로 향했어요. 은준이 뒤따라갔습니다. 삼촌, 이상한 게 나왔어요. 은유가 서재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윤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은유의 손에 들린 메모리 카드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어디서 나온 거니? 아빠가 주신 곰 인형에서요. 아빠가 이건 보물지도라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은유가 메모리 카드를 윤석에게 건네줬어요. 윤석이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윤석이 노트북을 열고 메모리 카드를 연결했어요. 몇 초 후 화면에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음성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윤석이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형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나서 윤석의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12년 전 집을 나간 동생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최만식이 나한테 이중장부를 만들려고 했어. 거부하면 형한테 해가 갈 거라고 협박했고 윤석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형. 이 녹음이 혹시라도 발견되면 최만식을 조심해. 그놈이 회사를 삼키려고 해. 녹음에서는 최전무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한의사 자네가 협조하지 않으면 형님한테 불이익이 갈 걸세. 제발 형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준호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윤석이 책상에 엎드려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쿵 무거운 소리와 함께 펜꽂이 가 넘어졌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형이 몰랐어. 윤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윤석을 바라봤습니다. 삼촌. 은유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괜찮다. 삼촌이 괜찮아. 윤석이 눈물을 닦으며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최만식을 단번에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그날 저녁 윤석은 과거 자신을 보필하다.
최 전무의 모함으로 쫓겨난 박 기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작은 중국집에서였어요. 60대의 박 기사는 머리가 반 정도 벗겨졌지만 여전히 건강한 체격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찾아와 주시다니 박사가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박 기사, 나 때문에 고생했소. 윤석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부족했죠?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만식을 무너뜨려야 해요. 윤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 기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무엇이든 시키십시오. 위험할 수 있어요. 회장님은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겠습니다. 박사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윤석과 박사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주총회까지 증거를 철저히 숨기고 오히려 최 전무에게 굴복하는 척 연기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윤석은 최 전무를 만났습니다. 회사 회의실에서였어요. 회장님,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 전무가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알겠네. 자네가 이기는 거야? 윤석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전무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연기였습니다. 윤석은 속으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윤석은 아이들과 함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양복 바지를 걷어올리고 은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빨간색 어린이용 자전거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삼촌이 잡아줄게. 윤석이 자전거 뒤를 꽉 잡고 있었어요. 은준이 조심스럽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자전거가 비틀거렸어요. 아, 떨어져요. 괜찮아. 삼촌이 있잖아. 윤석이 땀을 뻘뻘 흘리며 자전거 뒤를 따라 뛰었어요. 정장 바지에 흙이 묻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자전거가 드디어 중심을 잡고 나아갔어요. 삼촌 혼자 타고 있어요. 은준이 신나서 소리쳤어요. 윤석이 손을 놓고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이런 행복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준이 방향을 잘못 잡아 넘어졌어요. 쿵 작은 몸이 풀밭에 굴렀습니다. 은준아. 윤석이 달려가서 아이를 일으켰어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아파요. 은준이 울먹였어요. 괜찮아, 괜찮아. 윤석이 호우 불어주며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약상자에서 밴드를 꺼내 조심스럽게 붙여줬어요. 영락 없는 서툰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안 아파. 윤석이 은준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은유가 그런 윤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삼촌한테서 아빠 냄새가 나요. 은유가 수줍게 고백했어요. 그 말은 윤석에게 그 어떤 명예나 부보다 더 큰 의미였습니다. 삶의 이유와 용기를 부여받는 느낌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윤석의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며 말했어요. 삼촌, 힘내세요. 나쁜 사람들한테 지지 마세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윤석은 내일 있을 전투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석은 말끔한 정장을 차려 입었어요. 검은색 양복과 빨간 넥타이였습니다. 아이들도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오늘 삼촌이 너희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윤석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정말요? 은준이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어요. 약속한다. 윤석이 비장한 표정으로 저택 현관을 나섰습니다. 검은 자동차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차 안에서 윤석은 메모리 카드를 만지작거렸어요. 동생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걸 끝낼 수 있을 거였어요. 준호야, 형이 이제 너의 원수를 갚아줄게. 윤석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수의 날이 시작되었어요. 주주총회 당일 아침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대형 연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00명의 주주들이 모인 가운데 최전무의 세력들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최전무가 측근 임원들과 VIP 라운지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값비싼 위스키 잔을 들고 미리 축배를 들었습니다. 오늘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최전무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윤석 K만이 통과되겠지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주주들 과반수는 이미 우리 편이야. 최전무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웃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단상에서 개회를 선언했어요. 그럼 첫 번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윤석 회장 해임에 대해 바로 그때 연 회장 뒤쪽에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쿵 무거운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윤석이 은희와 은준의 손을 꽉 잡고 당당하게 입장하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윤석의 얼굴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윤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쏟아지는 플래시에 눈을 찡그렸어요. 윤석이 그들의 손을 더 꽉 잡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삼촌이 지켜줄게. 윤석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아이들도 윤석을 믿고 고개를 들어 앞을 봤습니다. 연 회장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들이 누구지? 회장의 숨겨둔 자식들인가? 주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전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계획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이 단상으로 걸어가며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저기 앞자리에 앉아 있어? 삼촌이 금방 끝낼게. 네, 삼촌. 아이들이 조용히 대답하고 지정된 자리에 앉았어요. 윤석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300명의 시선이 윤석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숨겨둔 자식이 없습니다. 윤석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제 동생의 유일한 핏줄들입니다. 연 회장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최전무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된다고요? 윤석이 차갑게 미소 지으며 리모컨을 들었어요. 그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까요? 윤석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음성 파일 재생창이 나타났어요.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만식이 나한테 이중장부를 만들려고 했어. 거부하면 형한테 해가 갈 거라고 협박했고 연 회장이 순식간에 충격과 경악의 도가니로 변했어요. 주주들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횡령이 있었다는 거야? 이어서 최전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한의사 자네가 협조하지 않으면 형님한테 불이익이 갈 걸세. 최전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사색이 되어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최전무가 단상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배치해둔 경호팀이 그를 제지했어요. 손 놓으라고. 최전무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윤석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가 회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 회장 뒤쪽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회색 정장을 입은 수사관 5명이었습니다. 최만식 씨 당신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아니야. 이건 함정이라고. 최전무가 지르는 비명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최전무가 끌려나가며 윤석을 노려봤습니다. 한윤석,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12년 전에도 그랬겠지? 내 동생을 죽일 때도.
윤석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최 전무의 얼굴에서 마지막 혈색까지 사라졌습니다. 그는 완전히 끝장났어요. 윤석이 주주들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회사 경영에서 한 발 물러나겠습니다. 제 지분은 사회재단에 기부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럼 상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주주가 물었어요. 윤석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은유와 은준이 의젓하게 앉아 있었어요. 저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총회가 끝난 후 윤석은 약속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에버랜드로 향했습니다. 미리 통째로 대관해 둔 상태였어요.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삼촌, 정말 우리만을 위한 거예요? 은준이 입이 벌어진 채 물었어요. 그래. 오늘은 너희가 주인공이야. 윤석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텅 빈 놀이공원에 화려한 조명이 켜지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진짜 우리만 있어. 삼촌, 고마워요. 아이들이 뛰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석도 근엄한 회장의 체면을 버렸어요. 직원이 건네준 우스꽝스러운 곰돌이 머리띠를 쓰고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회전 목마를 탔습니다. 윤석이 하얀 말에 앉고 아이들이 양옆에 앉았어요. 동화 같은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삼촌 재밌어요. 은유가 웃으며 소리쳤어요. 정말 꿈만 같아. 은준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석이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이런 행복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솜사탕 가게에서 분홍색 솜사탕을 사 먹었습니다. 윤석이 솜사탕을 한 입 빼어 물며 동심으로 돌아갔어요. 알다. 그저 구름 맛이에요. 은준이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석은 12년 전 동생과 함께 오고 싶었던 이곳에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어요. 아이들을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사랑한다 얘들아. 저희도 삼촌 사랑해요. 저녁 9시 밤하늘의 불꽃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불꽃들이 하늘을 수놓았어요. 세 사람이 서로를 꼭 끌어안고 즉석 카메라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윤석의 얼굴에는 진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12년 만에 찾아온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은유가 윤석에게 기대며 말했어요. 그러게 정말 행복해. 윤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멀리서 이 행복한 광경을 지켜보는 수상한 그림자가 있었어요. 최 전무의 잔당이자 행동대장인 사내였습니다. 검은 가죽 점퍼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40대 남성이었어요. 보스가 감옥에 갔으니 이제 내가 직접 나서야겠군. 사내가 복수의 칼을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윤석의 차량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윤석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을 감지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화려한 불꽃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세요, 삼촌? 은준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윤석이 다시 앞을 보며 아이들의 어깨를 감쌌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차에 오르며 윤석이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집으로 가자. 조심히. 네, 회장님. 검은 세단이 놀이공원을 벗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따르는 또 다른 검은 차가 있다는 것을 모른 채로 말이에요. 차 안에서 아이들이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행복해했어요. 윤석도 마음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다가오는 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 전무의 구속으로 평화가 찾아왔다고 믿었던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저택 거실에는 아이들이 텐트를 치고 캠핑 놀이를
하다가 잠든 평온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란색 어린이용 텐트 안에서 은희와 은준이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윤석은 아이들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2층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택 뒤편에서는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전무의 잔당인 행동대장 김철수가 3명의 부하와 함께 담장을 넘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의 얼굴에는 칼자국 흉터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보스를 위한 복수였어요. 보안 시스템은 해킹으로 무력화했다. 조용히 처리하자. 김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저택의 CCTV와 화재 감지 시스템이 모두 꺼진 상태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형님. 좋아. 이제 시작하자. 김철수가 가방에서 플라스틱 통을 꺼냈어요. 휘발유와 신나가 섞인 성액체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가 났어요. 저택 뒷문에 자물쇠를 부수고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김철수가 손전등으로 거실을 비춰봤어요. 텐트 안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꼬마들 때문에 보스가 김철수의 눈에 차가운 살기가 돌았어요. 그들은 텐트 주변과 복도 곳곳에 인화성 물질을 뿌렸습니다. 카페트와 커튼, 나무 가구까지 모든 곳에 흠뻑 적셨어요. 독한 화학 냄새가 저택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지르고 즉시 빠져나간다. 누구도 살려두지 마. 김철수가 라이터를 꺼내며 명령했습니다. 찰카. 작은 불꽃이 일어났어요. 그 불꽃이 인화성 액체에 닿는 순간 거실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파직파직 불이 번지는 소리가 적막한 밤을 깨뜨렸어요. 텐트 주변으로 화염이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저택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어요. 2층 윤석의 침실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윤석이 잠결에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콜록 목이 따끔거렸어요. 이상한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뭔 냄새지? 윤석이 몸을 일으키며 중얼거렸어요. 방문으로 시커먼 연기가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윤석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급히 문을 열자 복도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은유야, 은준아. 윤석이 목청껏 소리치며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뜨거운 연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거실은 이미 완전한 불바다였습니다. 오렌지색의 화염이 천장까지 치솟고 있었어요. 텐트는 이미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윤석은 젖은 수건으로 코를 막고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잠옷 소매가 타 들어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텐트 입구에서 은유가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삼촌. 은유가 윤석을 보고 울부짖었습니다. 윤석이 은유를 안아들고 테라스 쪽으로 대피시켰어요. 차가운 밤 기운이 뜨거운 얼굴에 닿았습니다. 은준이는 어디 있어? 윤석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저기 있어요? 은유가 불타는 거실 반대편을 가리켰습니다. 소파 뒤쪽에서 은준이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었어요. 연기 때문에 기침을 해대며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이 은준에게 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천장에 달린 거대한 수정 샹들리에가 굉음을 내며 떨어졌습니다. 쾅 바닥이 진동할 정도의 충격이었어요. 샹들리에가 윤석과 은준 사이의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불타는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바로 그때 윤석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심장이 쥐어지는 듯한 아픔이었어요. 지병인 협심증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도진 것이었습니다. 으악. 윤석이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삼촌. 멀리서 은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석이 이를 악물며 일어섰어요. 가슴 통증이 찢어질 듯 했지만 참았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절대로. 윤석이 내리며 바닥을 기어서 뜨거운 샹들리에의 잔해 밑을 통과했습니다. 손과 무릎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찢어져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은준에게 도달한 윤석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삼촌. 은준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얼굴이 연기 때문에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윤석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든 출구가 불에 막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었어요. 욕실이다. 윤석이 은준을 안고 가장 불길이 덜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타일로 된 벽이라 상대적으로 안전할 거라고 판단했어요. 윤석은 수건들을 물에 적셔 아이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코트와 몸으로 아이를 덮어 인간 방패막을 만들었어요. 괜찮아, 은준아. 삼촌이 여기 있어? 윤석이 은준의 귀를 막아주며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욕실 밖에서는 천장과 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쿵 건물 전체가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불타는 천장 파편들이 윤석의 등을 강타했어요. 등 전체에 화상을 입었지만 윤석은 은준을 안은 팔에 더욱 힘을 줬습니다. 아파요. 삼촌. 은준이 윤석의 품 안에서 흔들렸어요. 조금만 참아. 곧 괜찮아질 거야. 윤석이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12년 전 동생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 날 서로 다툰 기억이 선명했어요. 준호야, 미안하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윤석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형이 지켰어. 내 아들을 지켰다고. 윤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의식이 서서히 멀어져 갔어요. 밖에서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윙 윙. 하지만 윤석의 귀에는 점점 멀어지는 소리로 들렸어요. 윤석은 마지막으로 은준의 온기를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리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5분 후 특수구조대원들이 화장실 벽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숯덩이처럼 그을린 등으로 어린아이를 온몸으로 감싸고 웅크린 윤석이었어요. 여기 있다. 구조대원이 소리쳤습니다. 조심스럽게 윤석의 몸을 떼어내자 그 아래 땀과 검댕이 범벅이 되었지만 심각한 화상을 입지 않은 은준이 나타났어요. 삼촌. 삼촌. 은준이 윤석의 이름을 부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윤석은 의식이 없었어요.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매우 약했습니다. 응급실로 급송하자. 의료진이 윤석을 들것에 올렸어요. 은준과 은유가 울면서 구급차에 동승했습니다. 삼촌. 일어나세요. 아이들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을 향해 질주했어요. 그 모든 과정을 김철수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엔 확실히 처리하겠다. 김철수가 이를 갈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특수구조대원들이 욕실 벽을 전기톱으로 부수고 진입했을 때였습니다. 윙 윙. 기계음이 불타버린 저택에 울려 퍼졌어요. 두꺼운 연기가 아직도 곳곳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숨막히는 연기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윤석이 숯덩이처럼 그을린 등과 어깨로 어린아이를 온몸으로 감싸고 웅크려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방패처럼 은준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런 대단한 사람이군. 베테랑 구조대원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구조대원이 윤석의 몸을 조심스럽게 떼어내자 그 아래 은준이 나타났어요. 얼굴은 검댕이로 새까맣게 그을렸지만 심각한 화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윤석의 몸이 완벽한 보호막 역할을 한 것이었어요. 삼촌. 은준이 윤석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윤석의 얼굴을 흔들었어요. 일어나세요. 삼촌. 하지만 윤석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빨리 응급실로 의료진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어요. 윤석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올렸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은유와 은준이 윤석의 차가워진 손을 번갈아 잡고 흔들었어요. 삼촌 깨어나세요. 제발요, 삼촌. 아이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구급차 안을 울렸습니다. 그 사이 경찰은 현장을 수사하기 시작했어요. 곧 CCTV 분석을 통해 도주하던 방화범들을 추적했습니다. 김철수와 그 일당이 시내로 도망치던 중 검문에 걸려 체포되었어요. 옥중에 있는 최만식이 지시했습니다. 김철수가 취조실에서 자백했어요. 결국 최전무는 살인미수 교사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윤석의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중환자실 앞 복도에 꼬질꼬질한 얼굴의 아이들이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건넨 따뜻한 우유와 샌드위치도 거부한 채였어요. 하나님 삼촌만 살려주세요. 은유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말 안 들을게요. 삼촌만 깨워주세요. 은준도 따라서 기도했어요. 7살 아이의 간절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술실 앞에는 윤석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김집사, 박기사, 그리고 회사 직원들까지. 심지어 평소 윤석을 무서워하던 하녀들까지 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진짜 좋은 분이세요. 하녀 박 씨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아이들을 그렇게 지켜주시다니 김집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계속되었어요. 수술실 위 빨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 불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친 얼굴의 의사가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의사에게 달려가 매달렸어요. 삼촌은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삼촌이 살았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심장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언제 의식이 돌아올지는 지켜봐야겠어요. 김집사가 의사에게 물었어요. 혹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많은 연기를 마셨고 화상도 심합니다. 은준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싫어요. 삼촌 없으면 싫어요. 은유도 함께 울었습니다. 복도가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윤석은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삐삐. 심전도 소리만이 조용한 병실에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유리창 너머로 윤석을 바라봤어요. 면회 시간이 아니라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은준이 스케치북에 크레용으로 글씨를 썼어요. 삼촌. 사랑해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유리창에 붙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냉혈한 재벌 회장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 보여준 희생적인 사랑이 화제가 되었어요. 온 국민이 윤석의 쾌유를 기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꽃다발과 편지가 쌓여갔어요. 한윤석 회장님의 쾌유를 빕니다라는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석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의사들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치의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날 면회 시간에 은준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윤석의 귀에 대고 예전에 불러주었던 그 자장가를 울먹이며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자미온의 자미와 은준의 작은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심전도 기기의 삐삐삐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뭔가 이상해. 은준이 소리쳤어요.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윤석이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은준의 얼굴을 찾고 있었습니다. 은준아. 윤석이 산소흡기 너머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삼촌. 삼촌이 깨어났어. 은준이 윤석의 손을 꽉 잡고 소리쳤습니다. 은유도 뛰어들어와 윤석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삼촌, 정말 무서웠어요. 미안하다. 얘들아. 놀랐지? 윤석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이 사라져서 고마워요. 아이들이 윤석의 침대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병실 밖에서 지켜보던 김집사와 박 기사도 눈물을 훔쳤어요. 간호사들까지 감동받아 울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김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석은 힘없는 손을 들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들이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삼촌이 제대로 지켜냈구나. 창문 밖으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병실 안을 가득 비추고 있었어요. 죽음의 위기를 넘어선 가족의 단단한 사랑이 그 햇살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은 최전무는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평생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는 것뿐이었어요. 윤석과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 6개월 후 건강을 회복한 윤석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훨씬 온화해진 표정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대신 편안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있었어요. 예전에 날카로웠던 눈빛은 사라지고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은유와 은준과 함께 12년 전 떠난 동생 부부의 묘소가 있는 추모 공원을 찾았어요. 서울 근교의 조용한 언덕에 자리한 공원이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나무들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가 묻혀 계신 곳이 여기예요. 은유가 윤석의 손을 잡고 작은 비석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검은 화강암 비석에는 한준호, 이선영 부부묘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윤석이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지팡이를 옆에 놓고 떨리는 손으로 비석을 어루만졌어요. 12년 만에 동생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야, 형이 왔다.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비석 앞에 빨간 카네이션과 국화꽃을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윤석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나란히 놓았어요. 즉석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라 화질은 거칠었지만 진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삼촌이 우리를 정말 잘 지켜주고 계세요. 은준이 명랑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매일 맛있는 거 해주시고 숙제도 도와주세요. 은유도 덧붙였습니다. 윤석이 동생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준호야, 내가 남기고 간 선물들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지키마. 이제 편히 쉬어라.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동생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12년 묵은 죄책감이 서서히 털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묘소 참배를 마치고 저택으로 돌아온 윤석은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 나갔어요. 정원사 김씨가 준비해둔 작은 단풍나무 묘목이 있었습니다. 빨갛게 물든 잎사귀가 아름다웠어요. 오늘 우리 가족의 나무를 심어보자. 윤석이 작은 삽을 들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우리만의 나무요. 은준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래. 이 나무가 자랄 때까지 삼촌이 너희들의 든든한 그늘이 되어줄게. 윤석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작은 삽으로 도왔어요.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30분 후
단풍나무가 정원 한가운데 심어졌어요. 윤석이 물뿌리개로 물을 주었습니다. 이 나무처럼 우리 가족도 뿌리 깊게 자라자. 네, 삼촌. 아이들이 손을 치며 대답했어요. 저택의 모습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삭막했던 정원은 아이들이 가꾼 꽃밭으로 알록달록해져 있었어요. 거실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만들기 작품들이 가득했습니다. 피아노 위에는 은준이 만든 클레이 작품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김집사 변호사를 불러주세요. 윤석이 서재에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유언장을 수정해야 합니다. 다음 날 저명한 변호사가 저택을 찾았어요. 50대 중반의 신중한 인상을 가진 박 변호사였습니다. 어떻게 수정하고 싶으십니까? 단순한 상속이 아닙니다. 윤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탁기금도 조성해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어요. 훌륭한 계획이십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보다는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며칠 후 은유가 학교에서 받은 모범생 상장을 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삼촌, 이것 좀 보세요. 은유가 상장을 윤석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와, 우리 은유가 모범생이네. 윤석이 은유를 들어올리며 돌려줬어요. 헉, 어지러워요. 은유가 깔깔 웃었습니다. 은준도 미술 시간에 그린 우리 가족 그림을 가져왔어요.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에는 윤석과 은유, 은준이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윤석의 머리 위에는 큰 하트가 그려져 있었어요. 삼촌도 가족이니까 같이 그렸어요. 은준이 수줍게 말했어요. 윤석이 그 그림을 받아들고 감동받았습니다. 고마워, 은준아. 삼촌도 정말 기뻐. 윤석은 그 그림을 자신의 집무실 정중앙 벽에 걸어뒀어요. 비싼 그림들보다 훨씬 소중했습니다. 주말이면 윤석은 아이들과 함께 근처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오늘도 보육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러 갔습니다. 삼촌, 저 아이들도 우리처럼 부모님이 안 계세요? 은유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야?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은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윤석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보육원에서 윤석은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윤석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아이들이 집중했어요. 왕자는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은 요정들을 만나면서 따뜻한 마음을 되찾았답니다. 은유와 은준이 서로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자신들과 삼촌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윤석과 아이들은 거실 벽난로 앞에 둘러앉아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가족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 사진은 아빠가 어렸을 때야? 윤석이 12년 전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와. 아빠가 은준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은유가 신기해했어요. 그때 너희 아빠는 정말 장난꾸러기였어. 윤석이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장난을 쳤어요? 은준이 궁금해했어요. 하루는 형 침실에 개구리를 풀어놨다가 혼이 났지? 헛개구리요?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고용인들도 이제는 윤석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김집사는 윤석과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회장님. 요즘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아이들 덕분이지. 저희도 덕분에 즐겁습니다. 한여박 씨도 웃으며 거들었어요. 예전엔 저택이 너무 조용했는데 이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네요. 저택은 더 이상 차가운 성이 아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완전히 탈바꿈했어요. 어느 날 은준이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윤석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터지만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삼촌 이 곡 어때요? 은준이 비행기라는 동요를 연주했어요. 훌륭하다. 우리 은준이 피아니스트가 될 것 같은데? 정말이요? 그럼 삼촌한테 연주회 해드릴게요. 은준이 신나서 말했어요. 은유가 부엌에서 사과를 깎아왔어요. 예전보다 훨씬 예쁘게 깎은 사과였습니다. 삼촌, 이제 제법 잘 깎죠. 그래, 아주 맛있겠다. 윤석이 사과를 한 입 떼어 물었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윤석은 만끽하고 있었어요. 눈 내리는 겨울밤이 찾아왔습니다. 윤석은 잠든 아이들의 방을 돌아다니며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어요. 은유의 이마에 굿나잇 키스를 해주고 은준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너희는 삼촌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윤석이 아이들의 머리맡에 앉아 속삭였어요. 과거에 냉혹했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주는 사랑 덕분에 구원받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윤석의 목에는 작은 은색 펜던트가 걸려 있었어요. 동생이 남긴 것과 같은 디자인으로 새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목에도 같은 펜던트가 걸려 있었어요. 세 개의 펜던트가 달빛에 나란히 반짝였습니다. 핏줄을 넘어 진짜 사랑으로 완성된 가족의 증표였어요. 거실 벽난로에는 여전히 따뜻한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들이 벽난로 위 선반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정원에서 찍한 사진, 그리고 오늘 찍은 사진까지 윤석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그 겨울밤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눈이었어요. 이제는 이별의 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눈이었습니다. 윤석이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돈과 권력만 쫓던 예전의 자신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에 있었어요. 벽시계가 자정을 알렸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갔지만 윤석은 아쉽지 않았어요. 내일도 아이들과 함께할 소중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화면이 서서히 페이드 아웃되며 12년의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가족의 따뜻한 풍경을 뒤로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저택정원에 심어진 단풍나무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어요. 내년 봄이면 더 크고 튼튼하게 자라 있을 것입니다. 윤석과 아이들의 사랑처럼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선물이 찾아옵니다. 윤석에게는 그 선물이 바로 은유와 은준이었죠. 차가운 마음으로 살아온 그에게 아이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의 의미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윤석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서 온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앞으로도 세상의 진실을 함께 나누는 하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하늘처럼 맑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 인생이었습니다.